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청구가 기각된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관련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죠?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지휘 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시세 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가장 관심인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이번 주에 어려울 전망이죠. 네,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사건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분석이 많아졌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전례를 보면 선고일 이틀에서 사흘 전에 날짜가 공지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가면 비슷하게 금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헌재 인근의 집회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도 삭발식을 진행하며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단체는 광화문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앞에는 불과 2-3m 거리를 두고 탄핵 찬반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인데요. 확성기까지 사용해가면서 서로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찰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근처에서 야외 기동 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탄핵 남발 행위를 철퇴를 가했다고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탄핵 기각과는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정리해 주시죠. 국민의힘은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탄핵 기각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헌재의 판단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당과 윤 대통령처럼 민주당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재는 최 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3명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탄핵이 기각됐던 이정석 검사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진 점을 들어 이번에 결론이 난 검사들 의혹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도 적시했다며 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점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에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걸 두고 여야가 충돌했죠. 네, 국민의힘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언급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꾸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은 천 처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즉시 항고를 할지 말지는 관련 권한이 있는 검찰이 할 일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이후 탄핵 심판 전국에서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발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오전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천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항고만 포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이 같은 전국 혼란의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데 여론전에 초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게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선 때로 몰려가 겁박을 하는 거냐며 당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같은 여야의 충돌 속에 본회의도 열렸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식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도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는 대신에 본안에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천 처장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대검찰청의 오늘 입장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앞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실무 관행에 어긋나 부당하지만 인신 구속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과거 헌재 결정 내 취지 등을 고려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 관련 즉시 항고에 대해선 법률 해석상의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향후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상급심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천 차장의 발언이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즉시 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 천 처장의 발언 취지가 단순히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한 확정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 취지가 당장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변호사는 직전에 발표된 대검찰청 방침을 가리키는 듯 다행히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이미 제출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강희경 씨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청구서를 냈습니다. 자신이 구속돼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황금폰을 지난해 제출해 검찰의 분석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금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수기로 일부 적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변론권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실질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명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최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의원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보고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 본인도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태균 그리고 강혜경이 쓰고 있는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 부시장은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직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선 오 시장은 그런 자리를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적도 없다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엿새째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별다른 공개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관저 앞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구치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메시지나 일정 없이 엿새째 관저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이곳 한남동 관저 주변도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이 관저 입구를 드나들고 있긴 하지만 경호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등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일부 여당 인사 정도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 주변의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지난주에는 한동안 잠잠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곳 한남동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무대 차량 앞에 지지자 10여 명이 모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조만간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한남동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인근 육교를 폐쇄하고 임시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방호 울타리와 과속 CCTV도 추가됐는데요.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임시 순찰대를 운영하고 탄핵 선고 당일에는 휴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관저 인근에 경비를 다시 강화했다고요? 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이곳 관저 주변 경비도 강화됐는데요. 길목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줄지어 늘어서 차벽을 형성했습니다. 또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동식 바리케이드가 둘러쳐 있고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관저 안에서도 경호처 인력이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관저 인근에도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구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배포된 보도 참고 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는 생각합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전원 일치 기각 결정. 두 분 예상했는지 여쭤볼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니까요. 민주당에서 예상했습니까?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는 봤지만 그래도 이 국민 정서에 또 비추어서 실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정권 내내 진행했던 일종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무리한 감사 절차, 또 이게 감사원법이라든가 하나의 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었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인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일단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고 판단한 것이고 어찌됐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3인의 별개 의견으로 위헌 위법 여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자체가 아예 아무 명분 없거나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는 어렵고. 예,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인데 어떤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감사 절차 중에 일부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실체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게 그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미 3명의 의견만을 가지고는 파면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3명의 의견 중에 파면에 이르는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3명의 재판관의 별개 의견에서도 위헌 위법만 인정이 될 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지금 파면 결정이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죠? 없었죠. 13개가 소추 의결돼서 지금 8개가 전부 다 기각이 나온 거죠. 이쯤 되면 글쎄요, 이게 헌재는 권한남용이라고까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그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탄핵 소추 의결이 있으면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인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리고 탄핵을 계속 줄탄핵을 이어왔다면 이게 권한남용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중이었고 감사가 또 나온 것들도 있고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관련돼서 탄핵 소추 사유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 대국회 관계에서 법령 위반 이 부분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경미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탄핵이었고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부처에 대한 그 결재 라인 전부 다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전원일치 기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고요. 최소한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남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탄핵 소추를 할 때에는 국회가 국회의 권한 내에서 이 피소추인의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재해 원장 같은 경우에도 3인의 위헌 위법 의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소추권의 행사가 무분별하게 남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이 계속 이제 줄탄핵 등을 비판하면서 29건의 탄핵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 중에 이 직무가 정지된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건은 13건이고요. 13건이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12.3 내란 이전에 직무가 정지된 사건은 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머지 건들 9건은 12.3 내란에 따른 탄핵 소추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탄핵 소추 사유가 다 남발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국회가 예를 들면 검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도 검사에 대한 탄핵권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에서 한 번도 행사되지 않은 것이 또 오히려 이상한 거죠. 검사의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의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권한 행사에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인용 의견이 4인의 재판관의 인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핵 소추가 전혀 사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단지 국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 그 의도 자체로 행사됐다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줄탄핵에 비판이 많은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오늘 결과를 예견하고 미리 해명한 걸까요? 그런 비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죠. 그리고 탄핵 소추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지 않느냐의 비판이 있었고 이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도 이제 나가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검사 몇 명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권한이 무뎌졌습니까? 모든 수사 전부 다 해서 다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어떤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하면 역풍이 있지 않느냐는 내부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국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에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제하는 방식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탄핵소추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유도 없이 직무정지만을 목적으로 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은 사건들,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에서 기각은 됐지만 인용사유 또 위헌 위법이 확인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용됐다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저희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수사팀의 그 엄청난 수사, 그때는 왜 탄핵을 전부 한 번도 안 했죠? 인권 침해도 많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농단 수사 무죄 나왔잖아요,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왜 제동을 안 걸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 편, 네 편 갈라서 내 편이 당할 때는 탄핵을 하고 네 편이 당할 때는 또 오히려 부추기고 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문제가.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감사, 원전 감사나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갔는데 감사를 하니까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현희 감사위원장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사 의뢰하니까 또 탄핵을 하는 거예요. 검사들 볼까요, 한번? 검사들 지금 기소는 이미 지났지만 사실 공소유지는 다 중앙지검에서 합니다. 이재명 대표 거의 수원지검 빼놓고는 공소유지 못하게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부패 2부에서는 돈봉투 사건도 해요. 그 사건 그럼 98일 동안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장에 대해서 탄핵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역대 어느 정치권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실들을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거의 마비시켰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경미한 위법 사실 등을 보면 감사원이 할 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사실은 조모 감사위원이 이 감사보고서 실행을 거의 막고 있어요. 본인이 열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그 열람권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뒤에 열람만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열람을 갖다 막지 못하게 한 거,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부분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조감사위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 열람 못하도록 왜 그랬죠?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별개 의견으로 나왔던 그 국무총리의 공익감사 청구권, 국무총리의 공익감사 청구권이 저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이것이 감사원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인데, 아니 장관들도 다 공익감사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규칙에 다 있어요. 자, 이 부분 나중에 따질 문제인 것이고, 자, 이렇게 경미한 부분이 나왔고 실제로 흘러가는 그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뭐 조모 감사위원께서 월권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부분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내 편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내 편에 대한 공소를 막거나 내 편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의심을 지울 만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와줘야죠.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오죽하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인하셨겠어요. 네, 기각 사유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방통위원장에 이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 결과가 그동안 줄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따라서 위헌 위법 사실이 있는지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 특정 정치적 입장으로 뭐 탄핵 소추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경고를 한다 이렇게 해석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오늘 결정난 사건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에 대한 탄핵이 결국 기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이 일정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완벽히 다르죠. 지금 제시된 쟁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등 5개 사유 어느 하나 위헌 위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그 상하의 심각성,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이라고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앞선 사건에서 감사원장이나 이 검사 3인에 대한 사건이 기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위헌 위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에 아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야 된다라는 이제 중대성의 부가 원칙, 이 부분 관련된 주장인 것 같고요. 실제 대통령의 행위 자체의 위헌 위법성은 그 자체 내에서 법조인들이 평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배경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망국적 국가 위기였다. 줄탄핵이 이어지고 예산 삭감하고 국제관계도 문제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약간의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용이 됐다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이 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한 분, 두 분은, 네 분은 그렇지만 실제는 사유들을 보면 그 이전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 또 하나는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추 사실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국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문구가 꽤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추 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안 된다. 따라서 그걸 아예 판단 안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인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엄격한 판단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그건 각하돼야죠. 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도 꽤 있다. 예.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원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감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겠죠.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 왔으니까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주도하에 하겠지만 과연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에 대한 이 사실상 정치적 표적 감사로 비춰질 수 있는 감사에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법한 감사권에 의한 감사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현 정부의 어떤 이 정부 부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시급한 거 아닐까요?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할 건 해야죠. 그리고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고 그건 그것대로 하시되 그런 감사에 만약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은 기각됐을지 모르겠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될 만한 의심을 받을 정치적 행위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또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감사원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저 부분도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연루된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연루됐다고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지검으로 갖고 왔으면 사실 중앙지검으로 관할을 이전한 거기에 합당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내려가서 다 수사를 합니다. 명태균 씨도 가서 접견해서 수사를 하고 강희경 씨도 가서 수사를 하고 그럼 왜 갖고 올라온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만 갖고 정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 대중적으로 국민적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마치 유죄의 심정을 심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수사의 단서가 연이어 나오지 않는 한 빨리 이걸 끝내줘야 된다. 단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수사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만큼 명태균 씨 수사 빨리 속도를 내서 정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법사위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마치 작품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이 우리 공수처라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의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군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것인데 검찰이 즉시 항고는 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저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기현 판사의 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법관은 이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또 형사소송법 법문상, 검찰의 실무 관행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판결을 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그 판결이 적절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판단 자체는 신중하게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또 그렇죠. 검찰의 즉시항고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은 사실은 본인은 내심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검찰로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법원으로서는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그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이게 형사소송법상 날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시간 개념으로 계산을 했고 또 2단계에 걸쳐서 체포 적부심에 소요될 시간을 또 구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이 두 가지 다 전례 없고 법문에도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투어져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문제이지만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민주당이나 법조계 일반이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검찰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내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정리해 주셨는데 반면 검찰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검찰청 역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원 행정처장이면 저게 그 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전에 저희가 사법농단 시절에 이미 다 배웠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법원의 자기 부정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은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 무죄 판결을 한 1심 법원 결론에 대해서 검찰 보고 이게 무죄 판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항소해라라고 권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 사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 규칙을 좀 바꾸겠다. 이게 행정처의 할 일인 것이지. 아니 그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유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대엽 처장님의 저 말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요. 즉시 항고 기간 내 항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주일이 주어집니다. 예, 그게 내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일주일 내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 석방 자체가 안 됩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에 석방할 수가 없어요. 대검의 입장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석방함으로써 이건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포기하고 석방을 했는데 다시 즉시 항고를 한다?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거라니까요, 지금.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면 안 되고요.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거고요. 자, 이런 딜레마, 세 군데의 딜레마 속에서 대검이 고민 끝에 판단한 거란 말이죠. 이거를 글쎄요, 저분이 모르실까요? 저를 몰랐다 그러면 무능한 거고요. 알았다 그러면 저건 위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는 권력 분립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죠. 행정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안 맞는 거고.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네 가지 측면 볼까요? 인권적 측면에서 안 맞는 겁니다. 수사기관에게 구속 기한을 10일 동안 법원이 줬는데 그 10일 넘어서 가지고 구속을 더 해왔던 거잖아요. 그 10일 넘어서 구속을 해오는 기간을 줄여준 거예요, 법원이. 그런데 그것을 줄여주는 게 잘못됐다고 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저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물론 저는 실수하셨다고 봅니다만은 저 부분이 생중계되는지 하여튼 녹화 중계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보고 대법원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대법원이라는 데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특히 구속과 관련된 신병과 관련된 인권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또는 법률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글쎄 높아질까요? 네,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이 대법원이 1심 법원에 지시를 내리는 형격이었고 또 검찰과의 관계에서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고 인권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반론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검은 왜 그 다음 날 또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리죠? 그 인권보호 규칙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판례상 즉시 항고의 포기는 석방 지휘를 했다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포기권이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이 즉시항고 포기서라는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거나 명백하게 항고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는 한 석방주의를 해서 석방을 시켰다는 것만으로 항고권이 포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역시 사례가 없고 해석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이 행위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시항고권이 아직 포기되지 않았고 이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의 말대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방이 위법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사항을 스스로 자초해 놓고 또 이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검찰청의 위법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구속집행정지하고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 부분 때문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구속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영장주에 반한다는 위헌 판단이 있었지만 구속 취소는 그 당시 위헌 결정문에도 두 개의 제도, 그러니까 구속집행정지나 보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바도 없고 검찰도 법원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법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되죠. 예,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게 지난 금요일이어서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라도 항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항고가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내에는 풀어줄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만약 그때 풀어주면 그게 위법적인 그 석방이에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풀어준다는 것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한 상황에서 이후에 포기했다고 해서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느냐.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한 명확한 서면이 안 들어왔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다. 이거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즉시항고 관련돼서 그 사유가 지금 이제 결정한 사유가 하나가 기간 계산 잘못이고 또 하나는 이 뭐 수사권이 없는지 논란이 아직까지 해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 한 가지만 갖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처장께서 얘기하신 저런 그 해소 방안은 본안재판 진행 중에 다 가능한 거예요. 30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현재 당면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가면서까지 저렇게 주장하느냐. 이거는 여태 이 즉시항고 제도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편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줄여져가는 추세인 것이고 원래 즉시항고는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이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거나 그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게 되면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가 돼요. 그럼 이제 풀려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피고인의 인권 관련돼서 개선된 즉시항고가 맞는 것이지 계약된 즉시항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민주당이고 저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이걸 옹호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 왜 그 피고인의 인권이 전례도 없고 법문에도 안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만 지금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냐는 겁니다. 아니 붙어 적용되면 안 되나요? 2018년 22년 사건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있었지만 즉시항고도 했었고 일부는 받아들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왜 즉시항고한 거죠? 그럼 법원은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때는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안 한 겁니까? 합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도가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법기관과 지금 이 법문이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저희가 개선돼 가는 과정에서 개선 지점을 하필 왜 그 사람이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개선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또 적용이 안 된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개악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개선하자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은 그 일수를 초과해서 구속할 때는 이걸 엄격히 해석하자라는 개선안을 냈고, 근데 왜 거기에 개선안에 반대하느냐? 근데 거기다 대고 하필 윤석열 대통령 붙었냐? 이거는 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두 분의 뜨거운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 똑같은 사건 가지고 위헌 심판 청구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월 26일 날 2심 선고가 납니다. 네. 판결이 나는데 거기다가 무슨 위헌 심판 청구를 또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헌 심판 그건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이렇게 잔머리라 그래야 될까? 꼼수라 그래야 될까? 그런데 불과한 거죠. 전면적인 위헌이라기보다는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그 부분을 명확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좀 재판 지연 전력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던데. 아니 그 재판 지연 여부는 이걸 따로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선고일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정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제 딱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사실 위헌 심판 제청 신청 이거 한번 했잖아요. 근데 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유지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 사유와 또 입증의 내용들이 명백하게 이 법문상에 반한다고 하면 위헌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청한 것에 대한 결론을 사실 법원이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선고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은 피고인 권리로서 얼마든지 행사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제기한 내용도 보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사실의 적시 이제 명확해야 됩니다. 표현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사실의 적시고 뭐가 허위인지가 명백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의 공소사실의 내용은 표현된 내용을 넘어서 그 표현의 의미라든가 인상, 주관적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이 구성 요건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관련 그래픽이 있거든요.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행위라는 부분이 모호하다. 이번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든 이 표현 자체의 의미를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된 바가 있고요. 인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 법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적용되는 이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사실은 기존의 사례와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 주관적 인식의 문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내용을 골프로 치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을 1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 법문상 행위 내지 허위 사실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표현된 내용은 나는 이 그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내용인데 거기서 확장해서 그거에 대해 담고 있는 의미라든가 인식 뭐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이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또 이게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논해야지 무조건 앞뒤 다 자르고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게 지금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다고 재판이 지연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비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2번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꼼수라면서 나쁘끄럽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미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 무슨 재판 지연이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 리스크 지연으로 제가 바꿀게요. 사법 리스크 지연이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입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지금 당선 모의원 기준이 100만 원 미만 이하가 아니고 이걸 갖다 1000만 원 이하로 바꾸자라는 법안도 발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걸 따져본다면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거의 다 합헌이 났기 때문에 그런 허위사실의 개념을 이거를 그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유권자한테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그 이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아마 한정 위헌이다라는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신청하면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해당 법률안과 헌법 재판 과정에서 뭔가 사법 리스크를 묶어두거나 해소하려는 그 시도가 숨어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 소원은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죠. 헌법 소원은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법률이 멈출 수 있죠. 그러니까 적용 법률이 멈추기 때문에 거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해당 기준 법률이 없어지는 꼴이에요. 따라서 피선거권은 박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지막 시도를 위한 저는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막거나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 뭐 재판 지연이라는 단어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네,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인용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었고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포인트 늘었습니다. 정권 교체 대 정권 유지 의견 보죠. 47% 대 42%로 정권 유지 여론이 조금 오르면서 격차가 48% 대 39%였던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상승했고요. 민주당도 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금 줄고 탄핵 기각 의견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석방된 이후의 여론 흐름이 우리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과 기각 여론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이 파면해야 된다는 게 뭐 50에서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1, 2% 변화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석방이 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론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지형을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을 임박해 오면서 이 보수의 또 결집 양상이 좀 약간씩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국 상황, 대통령의 뭐 체포라든가 또 이번에 석방 등 대통령의 현 상황과 관련된 어떤 이 중요한 국면 전환이 있을 때마다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의 석방이라든가 또 이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효과가 이제 약간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안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글을 삭제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면 탄핵도 각하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인되는 조를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오히려 그 뭐 당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마치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켜 세우는 것처럼 보여서 역효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삭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전에 애국가 부르는 것도 사실 기독교 집회 나가서 하나님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애국가를 통해서 약간의 그 간접 어필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도 뭐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계셔서 조금 더 저분 그 성품이 조금 이렇게 유쾌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각인 조를 만드신 건데 어쨌든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쾌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적절하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금지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 구시대적 잔재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계몽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일견 보면 해프닝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내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각하로 칭하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란 피고인이고 구속된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잠시 석방돼 있을 뿐이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 위법성은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구속은 안 됐지만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을 각하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걸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행태에는 좀 비판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 저렇게 호칭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당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저건 해프닝인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 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어느 부분이 더 절대적인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발언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의 각하 부르기 운동 해프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34살 이지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관련법에 따라 최소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34살 남성 이지연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최소 법정 유예 기간인 닷새가 지난 뒤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 사곡리 공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를 당해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살해하신 거예요?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 흉기를 며칠 전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이 된다는 데 속아 금융권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는 세상을 원망한다,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행으로 결론 내고 사건 기록과 이 씨의 신병을 지난 1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시작된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명백한 근거와 함께 다음 주 입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과 사귀었다는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당시 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며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된 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미지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광고계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수현은 여러 기업의 모델로 활동 중인데 공식 SNS에서 김수현 얼굴을 일단 내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 소속사는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사생활 논란의 김수현 팬카페가 폐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팬카페 측은 회원 대상 사이버 불링, 즉 인터넷상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3만 명 가까이 가입한 김수현의 팬카페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카페 폐쇄, 사실상 운영 중단 등은 사실이 아니며 안정성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절 등 돌린다 같은 추측성 기사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변함없이 김수현 배우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는 많아도 국산을 외국산으로 둔갑해 파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요. 이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속여서 유통 판매해온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조 안에 보관된 국내산 암컷 대게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포획이 금지돼 있고 소지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때문에 국산 암컷 대게를 잡았을 경우에 놓아줘야 하는데 일본산으로 속여서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수산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실제 일본산 대게와 섞어서 유통업자에게 팔아왔는데요. 이 업자들은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는 점을 오히려 내세워서 국가가 금지한 맛이라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을 해서 유통될 경우 소비자도 혼란스럽지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다행히 국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모양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국내산 대게는 오필리오종으로 입모양이 일자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일본산은 베어다이종으로 입모양이 M자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중에 일본산 암컷 대게라며 판매되고 있는데 입모양이 일자다. 그러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는 짙은 안개로 낮에는 황사로 종일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주말 이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다음 주에는 매서운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예보가 됐는데요. 이 봄의 시작부터 날씨 심술이 롤러코스터급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황사가 최악의 대기질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시야가 좀 뿌였거든요. 이게 황사 영향이었나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좀 시야를 흐리게 했던 거는 황사보다는 바다 안개가 영향이 더 컸습니다. 밤사이 좀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진 데다가 또 대기가 안정됐기 때문에 또 바다 안개가 내륙으로 좀 유입된 영향이 더 컸는데요. 이 바다 안개는 이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좀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수면 부근에서 발생하는 안개로 인해서 봄철에 생기게 됩니다. 특히 남서풍 계열의 이 따뜻한 바람이 유입될 때 이 봄철의 아침과 그리고 또 밤 사이에 더 심해지는데요. 이 서풍을 타고 이 안개가 내륙으로 더 유입이 될 때는 오늘처럼 서울 등 내륙 지방으로도 안개가 더 심하게 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 이 때문에 인천과 이 서산 등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좀 짙은 안개가 이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되면서 정말 100m 앞도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안개가 짙게 꼈고요. 또 서울 등 내륙에서도 출근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안개가 또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이 바다 안개의 경우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과거 영종대교와 또 서해대교 등에서 100대에 가까운 그런 추돌 사고가 이어지면서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대부분 바다 안개가 큰 이유가 됐습니다. 현재 바람 상황이 지금 남서풍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으로 좀 차가운 바람으로 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내일의 경우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다 안개 영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황사의 영향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일단 오늘 낮 동안에 좀 안개가 좀 짙은 안개가 좀 거쳤고 낮 동안에 좀 기온이 오르면서 황사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좀 받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당초 이 내몽골과 좀 고비 사막 등에서 황사가 좀 짙게 발원을 했는데 이 황사가 우리나라와는 좀 거리가 좀 먼 상황이기 때문에 불어오는 과정에서 점차 사라지고 또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비교적 없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비교적 가까운 바레만 부근의 황사와 또 만주 부근에서 발원했던 황사가 오늘 낮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현재 황사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이 방재 기상 정보 사이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황사 위성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좀 같은 위성 상황이고요. 오른쪽을 지금 보시면 조금 더 확대된 영상인데요. 이 바레만 부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황사 상황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영상인데 조금 더 짙은 영상이 더 강한 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레만 부근과 우리나라 북쪽 만주 부근에서 발생하고
강원 황사가 현재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 그리고 일부 내륙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오가 지나면서부터 서울과 수원 지역에서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이 황사가 관측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상층으로 이 황사가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가 하층으로 떨어지면서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영향을 주다가 내일은 황사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SNS나 이제 뉴스 화면으로도 많이 봤지만 중국의 황사 발원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나 해서 비상이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이렇게 황사가 심한가요? 네, 일단 그 황사 발원지 그러니까 내몽골 부근의 경우는 사막화가 점점 더 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중국 북부 지방 쪽에 위치한 이 몽골 지역의 경우는 기후 변화의 영향, 그러니까 온난화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80년간 이 지역의 기온이 평균 2도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 연간 강우량도 지금 보면 크게 줄면서 전 국토의 80% 가량이 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해만과 지금 앞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북부 쪽,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 쪽, 그 만주 부근에 그 황사가 늘어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몽골 부근의 황사가 좀 더 강했지만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과정에서 좀 더 옅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만주발 부근의 황사는 우리나라까지 12시간, 그러니까 9시간에서 12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이 만주 지역으로 이 강수량이 줄고 있어서 이 지역이 점점 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의 황사 건수도 최근 2000년 이후에는 2배 이상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중국 당국에서 올봄 황사 발원지의 이 초목 성장을 좀 개선한 상황이고 또 이 사막화 개선을 통해서 모래 폭풍이 평년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모래 상황 또 이 황사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황사가 이번 봄에 첫 황사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를 이제 맞이한 지 좀 지났는데 겨울 동안에는 황사가 없었나요? 일단 이미 봄 시작 전에 1월과 2월에 2차례의 황사가 관측된 바 있습니다. 이번 황사가 올해 처음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 내몽골 부근의 황사 발원지 상황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부각된 거는 올해 들어서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좀 살펴보면 2024년과 2023년에 우리나라의 황사가 각각 지금 7차례 정도 횟수로 보면은 찾아온 상황이고요. 황사 일수로 보면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 한 17일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9일 정도 기록이 됐는데 횟수는 같지만 2023년보다는 지난해가 발생 일수로 보면은 훨씬 더 적은 상황입니다. 이번엔 좀 날씨의 기온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겨울에 기온 변화가 무척이나 컸잖아요. 오락가락했는데 봄도 그렇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최근 조금 날이 따뜻해지나 싶더니 이제 꽃샘추위가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이제 기상청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주말 모레까지는 대체로 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좀 비나 눈이 예보가 됐고 다시 기온이 또 크게 떨어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들어서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꽃샘추위가 지금 예보가 됐거든요. 우선 비와 눈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강수 전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15일 주말 상황인데요. 위에 지금 상단으로 보시는 화면이 주말 시간대별로 지금 보여드리는 강수 전망입니다. 먼저 남쪽으로 보이는 기압골이 영향을 줄 걸로 저기압이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영향을 주는 시점이 밤부터가 되겠습니다. 저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비구름이 영향을 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는 일단 내륙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16일 일요일부터입니다. 일요일 밤 사이에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비의 모습이고 또 이 파란색이 비와 눈, 진눈깨비고요. 이 보라색이 눈을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국에 지금 비가 예보가 됐고요. 영동 지방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제 파란색과 보라색이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보라색 지역이 지금 강원도, 경북, 북동, 산간 지역까지 예보가 됐고 이 파란색을 보시면 지금 내륙 쪽으로도 지금 눈 예보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16일 지금 밤 사이가 되면은 영동 지역과 일부 내륙 쪽으로도 눈이 내릴 걸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일부 지역은 대설 경보 수준까지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대설 경보 수준이면 한 20cm 안팎 수준이고요. 경기 동부 쪽으로도 대설 경보니까 20cm 안팎의 눈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이제 다음 주 18일 한 차례 강수가 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또 내륙의 경우는 기온이 또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이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양도 무척 좀 유동적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 이후에는 좀 날씨가 또 어떻게 또 추워지느냐에 따라서 급변하는 날씨가 또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눈이 내린다는 건 그만큼 기온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크게 떨어진다고요? 네, 기온이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와 눈이 내린 뒤에 일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을 좀 보면은 일요일 이후 월요일 날 지금 영하 2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0도 안팎 정도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22일 정도면 3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영하 지금 2도 정도면은 지금 한겨울 겨울 수준이잖아요. 계절이 좀 역주행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주보다는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 정겨운 기상재단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취학 전 아동들도 사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5세 이하 유아들도 태권도나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논술 학원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달 평균 학원비가 3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학원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6살 미만 아동 1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 조사를 해봤더니 학원 다니는 유아는 조사 대상의 47.6%,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특히 2세 이하도 24.6%가 사교육을 받았고 5세는 81.2%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17만 2천 원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같은 일반 과목 학원비는 34만 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가정보육 유아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영어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가정보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반일제 이상 영어 유치원비는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유아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취학 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급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사교육 참여율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이들이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딜레마는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들 구속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원장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좀 야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정치적 의무 위반했다라는 의견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그건 앞으로 제가 업무 파악해서 보고 받아보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가 일반 재판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재판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을 다투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그러니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탄핵될 만한 사유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내용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부실감사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표적감사 관련 부분도 그런 그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고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의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도 역시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전현희 이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장이 손을 들어준 그 핵심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그 2가지가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이게 국회 쪽에서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부실 감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소추안에 올렸는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판단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관련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감사였다. 그리고 그 개인 감찰이 아니라 감찰뿐만 아니라 뭐 행정사무 감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뽑아내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도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발언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 훼손 이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출석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탄핵 소추 사유로 지적을 한 건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거 자체는 이제 감사원이 이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독립성이 있는 건데.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이렇게 탄핵 소추 사유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 발언 자체는 다소 부적절한 거 맞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리고 국가 원수의 어떤 지위를 고려해서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하지만 헌법이나 이제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보통 이제 감사원이라고 하면 조금 독립된 기관으로 여기기 마련인데 이게 훈령을 개정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해서 독립성을 이제 저해했다. 이 소추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제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개정 자체를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훈령으로 개정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은 쟁점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는 이렇게 훈령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무총리에 이제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 청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지시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의 어떤 독립성을,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은 일단 이제 법령 위반이 아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무총리도 감사 청구권을 갖게 되면 그리고 감사의 어떤 기본 원칙이랄지 감사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감사원장 탄핵안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두 분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두 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첫 번째가 이제 전현희 그 감사 때 그때 이제 주심을 맡은 분이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조은석 감사. 이 주심이 결재란에 승인을 해야만 결과 보고서가 이제 그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감사원 사무처가 그 감사원 전산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그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 결재 시스템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승인이 나오도록 했다. 이런 그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하게 붙었는데요. 저 그때 당시 상당히 그때 그 사무처하고 조은석 감사위원 간에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반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네. 판단을 했지만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위반이 있으나 이것이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의 그 위중하지 않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대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이 이제 국회에서 현장 검증을 할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거부를 한 게 있는데 이 점이 법률 위반에 일단 인정은 했지만 이 또한 이제 중대성에서는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여부인데 예. 사실 이제 현장 검증 가면 이제 열람한 다음에 거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 거절하려고 하면 이제 거절의 사유를 이제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맞다 이렇게 보면서도 예. 이걸 거부를 한 이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한 소유가 안 되는 것은 법 위반인 건 맞지만 이것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럼 앞으로도 거부 권한은 없어진 거죠? 아니 원래 이제 법에는요 예. 거부하려고 하면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뭐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이 됐기 때문에 뭐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기각은 전원 일치지만 개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3명의 개별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헌법 이번에 이제 8대 0으로 네. 기각 결정이 됐지만 항상 그 소수 의견을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요새 재판관이 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아까 설명드린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그다음 회의록 열람 거부 이 부분과 함께 이 세 재판관이 낸 의견은 뭐냐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소수 의견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도 모두 기각이 됐고 역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결정이었습니다.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헌재 결정문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적어도 저희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씨 사건 수사를 좀 맡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지휘하실 건지 방침이 있다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간 계산법 두고 논란이 좀 있는데 중앙지검에서는 사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대검하고 잘 협의해서 전혀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검사들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사유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세 검사의 그 탄핵 소추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 불기소 처분 과정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4차장, 그리고 이제 반부패 2부장 이렇게 세 사람을 탄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단은 그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꽤 복잡하긴 하지만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 이것이 기각 사유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부분 굉장히 그 시끄러웠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다. 영부인을 수사하는데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전례로 볼 때 경호처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게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소추 사유인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다. 이게 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절차였고 그래서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언급하신 사안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 헌재에서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탄핵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위반은 아니지만 수사에 조금 의문이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는요, 일단 검찰이 이제 검사가 이제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수사는 이제 PC랄지 이메일이랄지 통화 내역 같은 걸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검사에 대한 이제 탄핵 사유는 중요한 것이 이제 재량을 이탈을 했느냐, 남용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수사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그거 자체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는데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검사의 수사에 재량이 속한다는 거고 이제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검사가 자신의 재량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하고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수사에 소집을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뭔가 기소불기소를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검사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검사의 재량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량을 이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기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오늘 당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에 줄 탄핵을 했고 줄 기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관심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줄 탄핵을 했는데 이 줄 탄핵 자체가 과연 전시사변2에 준하는 비상사태느냐 아니냐.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줄 탄핵을 해서 국정이 완전 마비됐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면 이것도 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은 있을 수는 있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소수 의견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직접적으로 이번 기각 사태가 아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일부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비상사태에 직간접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는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제 헌재 기각 판단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 지금 이제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거든요.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면서 명태균 씨 측에서 제일 먼저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속 취소 한번 해보겠다, 신청해보겠다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그 구속 취소 청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을 했는데요. 한 50쪽 분량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사유가 해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석방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서 이미 인멸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의 그 석방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꼬집는 얘기들이 있어요. 윤석열 등 다른 관련자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서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방을 해달라라는 그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도 나도 시간으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실제 변호인 측에서 한번 계산을 해본 모양인데 네. 해당이 안 됐다고 합니다. 해당이 안 그래서 돼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제 구속 취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구속 사유가 소멸됐을 때 하는 거니까, 변경이 되거나 소멸됐을 때 하니까 뭐 소멸됐다는 것은 뭐 증거인멸이랄지 도주의 염려 이런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속 만기와 관련된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 어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명태균 씨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의 어떤 구속 취소 청구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김영선 씨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속 취소 청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 돼도 뭐 일단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해라. 지난 금요일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대검찰청에서는 입장 변화 없이 즉시 항고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오늘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했다 이 말은 포기서를 법원에 내는 게 아니에요. 석방 주의를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이제 승복을 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석방 주의를 함으로써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걸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뭐 포기서를 내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방 주의를 해놓고 즉시 항고를 했다고 보면. 뭐 일반적으로 즉시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급법원에서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근거가 이미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구속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법률적으로 규정도 없고 여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확고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법원의 판례도 없고 결정이 없어요. 대부분 즉시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하려고 하면 사실은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는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재판부가 설사 상급법원에 있어서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법정 구속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단지 정치적인 그런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 논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상층에 머물던 황사가 오후 들면서 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청정한 북동 기류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남서부 지역은 낮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청주 4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곳곳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 21도, 대구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